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고 이승만의 분노 7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리더로서의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화두란 말보다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금 공산주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가 나오는 박헌영이가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그 원뿔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자, 해방전 임시정부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은 고대하던 해방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성취한 해방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서 얻어진 해방이었다. 더구나 해방 당시 한국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독립운동도 일본 항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방 후 한국의 발언권은 약화되었다. 독립운동의 세력들이 무장투쟁에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원인 가운데 공산주의를 둘러싼 이념 분쟁이 있었다. 독립운동은 민족혁명과 계급혁명의 두 가지 목표를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났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은 주로 좌파 세력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다. 그의 반공산주의와 반소주의가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네. 해방 전에 임시정부의 이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이렇게 공산주의하고 반공산주의와 반소주의로 인한 반공주의와 반소주의의 주요 공격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승만은 1945년 이후에 바로 이때 돌아온 게 아니고요. 일본에 또 견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 보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두 번째,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카이로 회담. 루즈벨트 처칠은 테헤란으로 가는 도중 카이로에서 장개석을 따로 만났다. 3개국 순회들은 논의 과정에서 한국 독립의 원칙에 합의했다. 카이로 회담은 테헤란 회담 전 열린 비공식 회담이라 미국과 영국은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카이로 선언은 나오게 된 데는 루즈벨트와 장개석의 공로가 컸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 나온 데는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와 미국에서 구미위원부를 이끈 이승만의 역할이 가장 컸다. 카이로 회담이 있던 김구는 장개석을 두 번 만나 한국의 독립을 의지를 전달했고, 이승만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어느 한 강대국의 동점적 영향력을 다른 열강들이 반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 신탁 통치, 국제 공동 관리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 독립의 이행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한국은 교전단체로서 최소한의 무장 투쟁에도 참여하지 못한 불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질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승만은 카이로 선언의 문제점을 가장 심각한 우려했는데 1945년 4월 6일 4월에서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립총회가 한국 대표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심이 더욱 커졌다. 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독립적인 실질적으로 공로가 없다 보니까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 우리나라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일본을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국제적인 역할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중국, 소련,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소련의 세 번째, 소련의 한반도 점령의 빌미가 된 포츠담 회담.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소련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미군이 소련에게 대일전을 참전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 전선의 제2 세계대전은 끝났다. 그에 따라 전후 처리 문제를 놓고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베들린 교회의 포츠담에서 주요 연합국 순회들이 회담이 열렸다. 미국의 회담 전 헨리 홉킨스를 특사로 모스크바에 보낸 소련을 입장을 미리 알아보게 했다. 스탈린은 극동 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토적인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아침 만주 일본군이 있는 장춘과 하얼빈 본격으로 시작하여 한반도 북부의 나진, 청진, 옹기항을 폭격했다. 8월 10일에 일본은 항복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일본의 저항은 거의 없었지만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기사로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항복을 공식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공격은 8월 26일까지 계속되었다. 소련에 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것이 8일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나 봅니다. 소련은 일본의 공격 첫날부터 일본의 항복 발표가 된 8월 15일까지 겨우 6일간 싸우고 태평양 전쟁의 성전국이 되어 막대한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미국과의 관계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의 바로 국경이 접하고 있으면서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한반도 분단의 발걸음과 김일성의 등장.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에 도달하여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도 공산화될 위험이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련에도 한반도 공동 점령을 제한하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38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맞도록 제안했다. 미국과 한반도를 공동 점령하기로 합의한 소련은 서둘러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켰다. 특이한 점은 평양을 먼저 점령한 다음 남쪽의 38선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남쪽의 38선 근처에 먼저 점령한 다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미국 점령 예정지와 확실하게 구분하고 차단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미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제한 의도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 한반도를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보고 공동 점령국인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통일 문제를 통일 국가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소련의 생각은 달랐다. 동유럽 국가처럼 북한 지역을 공산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 미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한마디로 일본의 무장이 1948년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인 것들이 많고 그동안 압박을 했던 게 많기 때문에 이들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군이 와서 그들을 순순히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었고, 그리고 장기전으로 볼 때 지금은 세력이 약해서 북한에는 소련이 관리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관리하기로 이렇게 했지만은 미군은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국가, 통일국가를 만들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오히려 반대로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스탈린이 스탈린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정하고 북한으로 입성한다. 김일성 일파는 자신들을 독립운동가로 부각시키려 하였지만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 경험이 없었다. 그들이 속한 소련군 88 특별여단은 중국인, 한국인 등 외국인에 구성된 혼성부대로서 일본 항복 후에 공산정권 수립에 활용될 정치 군인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